뭐야? 좀 덜었어. 예. 5월 21일 막장 토론회 정종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인디고님이 바로 들어오셨고요. 예. 미니토마토님, 옥다방 고양이님, 예. 서정헌님, 포청천님, 예 반갑습니다. 아니 방송 시작하려고 하니까 왜 커피가 줄어들었어? 내가 좀 먹었죠. 왜? 이 갈취잖아요. 갈취. 갈취는 뭐 참. 그냥 호혜적 관계. 두부님, 퐁당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인디고님이 뭐 노래 불러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인디고님 그 어디서 한다는 거야? 모르죠 저는. 하여튼 그 주소를 찍어주세요. 인디고님은 음악가시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를 보내줄 수 있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음악가, 예술가 환영. 예. 예. 좀 전에 저는 이제 모친하고 통화를 해느냐고 약간 준비가 늦어졌는데 아이스에 몰래 그렇죠. 아이스에 몰래 부은 거야. 그렇죠. 나 지금 약간 화가 나더라고. 나 지금 지혜님 꽉 찼는데. 지혜님 하트가 6개. 보통 하트가 10개 되던데 오늘은 좀 줄었네요. 왜 이래? 오늘따라 왜 이래? 사는 하지님 반갑습니다. 내 커피를 갈취하지를 않나. 머리를 자르고 오더만 이상하게 좀 업된 것 같아. 예. 거물별님, 구도로님. 예.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서울 아니 경기 소방 저기 보세요. 예. 인디고님 정종건님만 들려드린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일단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한테만 들려주세요. 예. 배신감. 됐어. 배신감. 인디고님 왜 이래 오늘 이럴 수가 있어. 오늘 조증이야? 조증이야 조증. 발음을 조심하세요. 조증. 발음이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 아니 봤죠? 피아노 쳐 주셨어요. 근데 피아노랑 노래 부르는 것도 다른 거 아닌가요? 생목으로? 다 음악이야. 다 음악. 그런가? 어제 이제 다음 주는 제가 경기 소방청에 강연을 가요. 네. 그래서 소방청에는 왜 가? 뭐 불 끌어가? 불 가르치는 거야? 소방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소방관도 예. 감찰팀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패 행위를 하는 사람들 감찰팀을 교육하는 과정에 저 이래봬도 SK, 현대, 뭐 쌍용 이런 대기업 감찰팀의 감찰관들을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조증 맞구만 오늘 보니까. 아니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얘기 말씀드렸는데 보통 세상 사람에는 딱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뭐 소개팅했을 때 유형이 보통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런 약간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야 여자들하고 소개팅을 했는데 나보고 두 번 만나면 싫다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 슬픈 이야기가 뭐겠죠? 두 번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푸뱅크님 반갑습니다. 인디고님 그때는 노래를 못했고 지금은 그게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전인데. 수제로버님도 피아노를 칠 줄 안다는 거야? 진짜. 아니 왜 사람을 차별해? 수제로버님이 뭐 어떻다고? 우리가 봤던 수제로버님 인상은 약간 그쪽 예술 분야하고 좀 거리가 먼 거로 보였는데. 북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예. 아이고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를 쳐요. 아니 이게 이상한 게 왜냐하면 저희 그 아들 둘이 한때 다 음악을 했었거든. 그죠 맞아요. 큰 놈도 뭐 밴드 만든다고 해가지고 맞아. 독학으로 뭐 하여튼 머리 치렁치렁 기르고 뭐 헤비메탈 한다고 했고. 좋죠 그런 거. 둘째는 뭐 바이올린에 피아노에 다 했거든요. 지금 둘 다 관계가 없는데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이 피는 어디서 온 피냐. 제가 이제 음악 얘기하게 되면 거의 뭐 그럼 격세유전일 수 있어요. 부친이나 모친 쪽에서 우리 편집장에 예술적인 강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격세유전이 아니고 제가 정리한 거를 뭐냐하면 저희 세대가 그 참 불행한 그 입시 과잉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 고등학교 때 음악 수업을 듣겠습니까? 미술 수업을 듣겠습니까? 그냥 뭐 빡빡 외워라 이거밖에 없는 세대에서 제 안에 있었던 제 피에 있는 음악과 미술과 같은 예술가적 어떤 DNA가 있었는데 이게 한국의 죽었다. 입시 위주의 암기식 위주의 교육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었던 거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제 아들들에게 이제 드러난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로에님 밴드 활동, 문정희님 반갑고요. 그리고 인디고님이 한 달?
그러니까 6개월 전에 하나 보내주셨고 그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뭘 이렇게 피아노 쳐서 보내주셨어요, 인디고님. 하여튼 뭐 저 인디고님 저한테는 저 페북 메시지나 이런 거로 좀 보내주세요. 네, 네, 보겠습니다. 저도 몰래 봐야지. 하여튼 오늘 우리 저기 배 선생이 약간 조적인 관계로 이 정도 수단은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고 오늘 사건 사고는 한 3가지. 최근에 이제 인혁당 관련된 약간 오래된 사건인데 관련된 이야기와 의사면허 이야기 그리고 내가 애정했던 지금 애정 안 합니다. 애정했던 우리 김세론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시사에서는 최강욱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인혁당 사건이 1964년, 1974년 두 번 조직이 됩니다. 1차 인혁당 사건. 인혁당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지하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반정부, 정부 전복 활동을 하는 반국가 단체라고 박정희 때 규정지어서 이게 대대적인 공안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2차 인혁당 사건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을 하자마자 그 다음 날인 4월 9일 날 8명을 바로 사형시켜버리는 그래서 국제사법계에서도 사법 암흑의 날로 규정한 날이 1975년 4월 9일입니다.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 2000년대 2010년대에 들어와서 이게 고문 조작으로 규정된 사건으로 확인이 돼서 무죄 판결을 받거든요. 무죄 판결을 받는데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당연하게 당사자들은 돌아가신 분 사형당한 사람도 있고 이게 뭐 수년간 10여 년간 감옥 생활을 했고 그 과정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고문으로 인한 피폐와 그리고 이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야. 가족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결국 국가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죠. 상당히 큰 사건이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그때는 그때 받았던 이 손해배상 판결 금액이 너무 많이 집행되었다라고 이후에 대법원에서 판결하면서 그 개인과 가족에게 지불되었던 손해배상액 중에 일부를 다시 돌려대라.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더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지금 64년 74년이니까 거의 몇 년 전입니까? 거의 50년 전 사건인데 이게 지금 금수완박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이 1차 인혁 2차 인혁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박정희 때 조작한 사건인데 그걸 누가 담당했겠어요? 검사들이 담당했거든요. 이 수사 검사들이 이건 조사를 했는데 약간 뭐 국가보안법이나 일부 뭐 이적 표현물에 걸릴 수 있는데 이거를 뭐 반국가 단체를 규정해서 기소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다라고 검사들이 반발합니다. 검사들이.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바로 금수완박에 나오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된다. 지금 금수완박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사검사가 기소검사를 맡지 못하게 돼 있는다. 그게 바로 인혁당 때 수사검사들이 이거는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규정하니까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바로 기소검사를 바꿔버려 가지고 기소검사는 수사하지 않는 검사를 통해서 기소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건이죠. 이야기는 뭐 잠깐 지나간 이야기고 그 돈 액수 얘기 좀 하시죠. 왜 국가에서 무죄를 판결했고 손해배상에 돈을 냈어. 그런데 그거를 다시 토해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국가배상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잡혀갖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노동력 상실에 대한 거 플러스 그 다음에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거 플러스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법 적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이 정신적인 피해 아니 국가의 불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것이 처음에 한 것과 나중에 한 것이 달라졌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의 논란이 이 관련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소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가가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계산해 갖고 줬는데 나중에 그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나머지 차익은 토해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소를 제기한 사람이 져야 되느냐, 아니면 그때 그걸 잘못 계산한 법원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져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한 것은, 저는 뭐 편집장은 검수완박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도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건은 과거사 정리의 미진 때문에 나왔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과거사가 분명히 잘못됐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유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된 사법적 판단을 그의 후예들인 지금의 법관들이 판결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다른 특별법이라든가 특별 어떤 공소시효 문제 아니면 계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참 뒤에 제정이 됐어요. 지금 이것도 결국 이 얘기는 정통성과 정체성의 문제죠. 그럼 70년대, 80년대 박정희의 그 여러 가지 통치 행위가 잘못됐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 그것이 사법적으로 적용될 때 사법적으로는 옳은데 정치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거냐? 정치적으로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이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화 세력들은 그걸 해결하지 않고 결국은 사법관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 꼴이 난다. 저는 사실 이게 핵심적인 사건은 이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번은 그 인혁당 사건이 어쨌든 공안기관 특히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조작된, 그러니까 결국 국가 폭력의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1번이야. 1번 국가 피해를 통해 사람이 목숨까지 그렇죠. 사형까지 당했으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파탄났으니까 1차 국가에 대한 국가 폭력의 피해.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무죄가 나서 어제 손해배상을 했어요. 손해배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판결이 난 게 1975년 4월 8일이에요. 4월 9일 날 8명은 목숨을 잃었지만 그때부터 그 집안들은 다 작살났을 거 아니에요. 빨갱이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2010년대 와가지고 판결을 했어. 그런데 그래서 돈을 가집행을 했어, 손해배상을. 그런데 2011년인가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례 변경을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액수를 1975년 유죄 판결 난 그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인가 8년 그때부터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계산한 거는 이제는 그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판례를 변경해 버리면서 결국은 이분들은 그 배상을 받아서 뭐 했겠어요? 자기가 뭐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그 30년 동안에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좀 갚기도 하고 이런 것에 다 썼던 걸 다 토해내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폭력을 저질러서 대가를 저질렀는데 야, 돈 많이 줘서 다시 돌려내. 이게 2차 국가 폭력에 대한 피해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정이 이렇게 이런 엮여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게 재판부에서도 화해 권고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죠. 대법원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은 최종적인 효력이 있잖아. 일부 그 약간 뭐 좀 과잉 집행되었으니까 대법원에서 그게 과잉 집행된 부분들을 반환하라고 하는 걸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만 그것을 소송을 걸었어요. 이 가족들도 억울하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이 정부에서는 뭐냐면 정부와 국정원이죠. 국가정보원, 중앙정보부에 오신 그 토해내라고 한 판결부터 유족들은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재판을 걸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반환해야 될 돈을 안 냈으니까 그 돈에도 이자를 붙이겠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과하다. 그 재판부에서 야 어쩔 수 없지만 뭐 개인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유족들한테는 그 과잉 집행됐다고 하는 그 부분들은 뭐 반환하는 것으로 퉁치자. 그 이자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정부는 안 된다. 이자까지 다 토해내라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 또 국가 폭력에 이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부가 어느 정부입니까? 그 정부가 사실은 그게 문재인 정부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촛불 정신과 민변 활동을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서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 짓거리를 했던 국정원장이 박지원이고, 그리고 그 전에 국정원장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박지원이나 문재인이나 흔히 말하는 정권을 담당했던 놈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쌩깐 거예요. 그 고통에 대해서 무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법원이 국가한테 화해 경고를 했어요. 요거는 하지 마라. 이게 너무 하지 않냐. 그러면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 이건 아닌 국정원장 같은 놈들이 그거를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자라고 설득을 했어야지. 여당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관료들을. 근데 그걸 쌩까니까 이 이제 끝났어. 지금 윤석열 정부 지나갔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지금 지금 한겨레에 난 기사죠. 이게 한겨레인가요? 예. 근데 뭐 어떤 기사에 났든 적어도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지금의 민주당의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놈들은 말할 자격이 한 놈도 없어요. 주둥이를 찢어버려야 되는 거야. 왜? 그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 돈으로 그것도 치사하게 국가 폭력이 2차, 3차 가해가 되고 있는데도 쌩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경매 붙여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경매에 붙여서 집도 이제 뺏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 사람들은 벌써 수십 년 전에 자기 부모를 그 고통을 받고 사법살인 당하고 지금 그 뒤부터 교육도 못 받고 그냥 고통받으면서 여태껏 살아왔는데 겨우 회복했다고 했는데 지금 또 민주정부라고 하는 자들한테 또 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은 결국은 분명히 이건 민주당 놈들이라든가 문재인이나 박정희 같은 애들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도 그 지지도 않고 지금 쌩까고 어디 가 있잖아요. 양산인가 어디로. 그거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수재는 뭐니 보온으로 이미지 포장은 잘하더만 실제로 되게 단순하게 처리할 것도 그냥 쌩까니까 결국은 그 지금의 대법관이나 법관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과거 그걸 그렇게 했던 놈들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람이란 영화 보시죠. 그 손현주 장혁 나온 거. 그 장혁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 행위를 했던 놈인데 그 놈이 나중에 대법관이 돼서 자기가 했던 걸 지가 판결하잖아요. 지금 이 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꼴이 그 이웃 사람이라는 영화에 정확히 나타나요. 그때 제대로 했던 손현주 같은 사람은 죽었고 장혁 같은 그때 국정원에 중정에 있던 애가 대법관이 돼갖고 오히려 꺾고 그게 그 영화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분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창복 씨인데 이창복 씨는 또 민주당 의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자기 편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근데 이게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지난 4월달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죠. 이게 이제 이 화해 권고안을 지난 4월달에 재판부가 낸 거야. 재판부가 냈는데 정부는 원금을 갚지 않으면 다시 그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갚아야 된다라는 옵션이 들어가지 않으면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창복 씨는 1974년 그 판결로 75년 그 판결로 8년 동안에 이제 다행히 목숨을 사형은 당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 액수 10억 정도를 받았어요. 10억 정도 받았는데 30년 동안에 그 연체된 이자 이것까지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5억은 좀 과잉 집행돼서 5억은 토해내. 근데 아니 그 이창복 씨는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갚기도 하고 또 재단의 기금, 인혁당 피해자들에 대한 기금 때문에 대부분 다 썼어. 그러니까 안 갚으니까 안 갚아? 이러면서 집에 대한 강제 그 경매 절차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이창복 씨는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또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5억에 대한 이자가 10억이 또 붙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국가에 대해서 이자는 셉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원금보다 더 세진 거예요. 원금에 이자에 이자가 붙어버리는 시스템이에요. 예. 이게 저는 사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사 정리의 미진함에서 비롯된 거고 뭐 4.3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4.3 항쟁이라든가 여순 사건도 겨우 여순 항쟁 부분도 특별법이 처리됐지만은 나머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과거사 정리를 전혀 안 하고 떠났어요. 네. 이 문재인 정부가. 아이고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 사건에 예를 들면 1차 인역, 2차 인역에 의해서 무죄받거나 이렇게 감옥을 사건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숫자가 한 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련되어서 지금 토해내라고
결국 무죄를 받았으니까 손해배상을 받았을 거고 토해내려고 한 사람이 이창복 씨만 있는 게 아니라 30여 명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창복 씨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대표로 하는 거지. 포정천이 말 맞다는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 국가는. 근데 그 국가가 사법 살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 국가의 연결성을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법관들은 집 법대로 했다고 봐요. 문제는 그 법에서 과거사 정리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걸 안 하고 나니까 결국은 법관들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지들 마음대로라는 것이 결국은 법대로 하는 거죠. 철도 비정규직도 마찬가지고 좀 마찬가지였죠. 저것도 비슷한 사건이 똑같습니다. 예, 딱 그겁니다. 왜냐하면 했는데 그 이자가 국가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니까 감상을 못 하니까 극단 선택한 것도 딱 그거죠. 지금 스노우케님이 잘 지적해 주셨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창 양민학살, 한국 전쟁 당시에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양민학살 이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도 이 문제 때문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국가 폭력이라고 하면 그럼 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사람이 한두 명일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게 언제 사건이냐는 거야. 그렇죠. 60년 전, 70년 사건이냐. 그러면 언제부터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이자 문제까지 계산이 그렇죠. 된 거야. 그래서 4.3이나 여순이나 그렇게 됐고 또 고창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럼 결국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의 지연이자는 이렇게 하고 뭐 아니면 이건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처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민주정부라고 지들이 떠들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자기 떨어지지 않잖아요. 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인혁당 사건이라는 희대의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공안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지만 그것으로 인한 그나마 역사적으로 무죄로 확정이 되고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손해배상 액수를 둘러싸고 또 두 번, 세 번의 고통을 주고 있는 이 현실이 씁쓸하다. 그래서 요즘 뭐 이성윤이가 나가면서 과잉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지연된 정의도 정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퇴임하면서 그죠? 과잉 정의도 정의가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폭력을 담당했던 검사장이라고 하면은 지연된 정의도 정의가 아니라고 한 말씀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사건이 있다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뭐 저는 아까 거기에다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악용이 된다. 물론 이게 중앙정보부나 거기에 부역했던 검찰 집단, 경찰 집단에 대한 어떤 역사적 평가와 이게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장치가 뭐냐 이걸 고민해야겠지만 하여튼 이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그게 오히려 또 하나의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는 사건으로서 그렇죠. 인혁당 사건을 한번 다뤄봤고요. 두 번째 얘기 합시다. 두 번째 얘기는 이거 몇 번 다뤘죠. 의사면허. 네.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아시잖아요. 이제 의사면허는 철밥통 면허고 얘가 무슨 뭐 죄를 짓고 그 범죄자로 속된 말로 하면 전과자잖아. 범죄자로 유죄로 확정이 되어도 그게 의사면허와는 무관하다.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의사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고 그게 저기 누구야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올라가 있고 그게 다행히 작년 보건복지위에서 상임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김민석 위원장이 얘기하는 통과됐고 그 만장일치라는 건 여야 뭐야 합의에 의해서 합의된 거예요. 의사만 이렇게 특혜 의사 면허만 다른 면허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회계사는 다른 걸로 확정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죠. 그렇죠. 예. 취소되는데 의사 면허만 여기는 취소가 안 되는 뭐냐면 철밥통 강철 면허인 것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에 이건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보건복지에서 합의해서 법사위로 넘겼잖아. 거기 이제 법사위의 장재원이가 장재원이라고 한 윤회관 예. 받으세요. 아니면 됐어요. 뭐. 예. 장재원이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예. 그 간땡이가 분인간이 뭐라고 했냐면 관련성이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과잉 금지 원칙에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도 예를 들면 과잉 진료라거나 이런 것을 유죄가 받으면 면허가 취소가 되니까 근데 의사 면허와 연관되는 거는 오케이인데 그 외의 될 경우는 그건 관계없다. 그럼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웃기 새끼 지금. 무슨 문제냐면 산부인과 의사가 강간을 했어요. 산부인과 환자를. 그러면은 강간죄입니다.
장제원이 얘기는 그거예요. 강간죄와 산부인과 의사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 주둥이를 찢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산부인과 의사의 신뢰를 믿고 그 진료대 위에 올라가서 마취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걸 강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연관이 안 됩니까? 장제원이라는 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의료법 뭐 비슷한 형태의 그 법을 위반했을 때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건 맞지만 그건 현재도 그래. 예, 그죠. 강간죄라 이런 것들, 성추행 이런 것들은 관련이 없다는 게 뭐가 관련이 없어? 이거 웃긴 놈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뭐 이런 새끼가 지금 뭐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윤핵관이야.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 환자를 강간한 것이 어떻게 관련이 안 됩니까? 이런 새끼를 당연히 묘사면을 취소하고 영원히 추방해야 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논리적 모순이 있지. 네. 그건 연관이 있지. 네, 근데 연관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연관이 없어도 네. 없어도 그거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런 예를 들어보니까 뭐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니, 이런 그러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회계사는 자기 회계 관련된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뭐 이거 놔둬야 돼?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의사, 변호사 이런 소위 말하는 사자 돌림에 소위 잘 나가는 이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과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럼요. 그게 그냥 뭐 또 아주 심오한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눈에 볼 때 아니 무슨 저런 범법자가 그 범법의 이유가 강간죄가 되든 강도죄가 되든 이것으로 유죄 확정을 받은 범죄자가 의사 행위를 한다거나 변호사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약간 부적절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정치인도 그렇잖아. 그렇죠. 정치인도 네가 뭘 하든 간에 유죄 확정을 받았어. 금고 이상. 그죠. 거기는 집행유예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받아버리면 바로 이제 이 공직 출마에 대한 자격을 다 제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전문직이라 그것도 의사가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건복지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만장일치했다. 다 합의했어요. 이게 만장일치라는 말은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동의를 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사위 일명 상임위 위에 상임위 그 유명한 법사위 그죠. 금소원박 때 워낙 알려진 이 법사위가 사실상 모든 상임위원회가 상임위가 본회의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꼴문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딱 틀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놈이 그냥 개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오죽했으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서한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법사위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우리가 이미 다 다 합의하고 했는데 왜 당신들 붙잡고 있느냐. 우리 이게 이제 여야 합의된 것 자체가 법사위는 체계 잡고만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왜 내용 갖고 니네들이 뭔데 이렇게까지 가는데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무슨 황당한 상황이냐 이 말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청에서 2017년부터 22년 동안 4년 동안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을 보게 되면 다른 범죄가 아니에요. 성폭력 범죄예요.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5,500명 중 의사가 10.8%, 예술인이 한 그다음 몇 프로냐 한 8%, 종교인이 한 7%, 교수가 한 3%, 언론인 한 1%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약간 사람들의 사회적 분노가 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직이 의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야기를 장제원 개인의 어떤 멘탈리티나 이 새끼 또라이다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법사위에 대한 의사협회의 로비력이 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장제원의 주장은 의사협회의 주장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건복지에 있는 의사 출신들한테 사실은 쪽팔리니까 하지 않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그래. 저 새끼도 의사니까. 결국은 사실 의사와 관련이 없는 장제원이한테 결국 게이트 키핑 역할을 맡긴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어떤 센 단체들의 로비라고 하는 게 세다는 거죠. 그렇죠. 세다는 거고. 물론 의사가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역할도 의무도 분명히 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다른 전문직하고의 균형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 뭐 특별히 의사한테 더 희생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전문직 수준의
수준의 것을 하라는 거잖아요. 왜 특권을 뭐 특별히 뭐 처벌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좀 답답한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1년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1년 반이 다 돼 갔는데 보건복지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원래는 이 다른 상임위에서 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법사위에 넘기는데 법사위가 60일 이상 쌩까고 있다. 이러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니 이거는 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겼는데 법사위가 쌩까고 있으니까 보건복지 입장에서부터 약간 이건 뭐야 우리 상임위를 개무시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법사위가 전쟁터잖아. 그러니까. 근데 비쟁점 법안은 그래도 좀 통과를 시켜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쟁점 법안은 지들이 치고 싸우고 뭐 알아서 하고 예.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을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 의료법은. 예. 그러면은 이거는 비쟁점 법안이고 여야 합의했으면 거기서 해야지. 예. 좀 정치가 정치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약간 이 속된 말일 수 있는데 야 전문직 변호사에도 순위가 있구나. 그러니까 야 이건 무조건 철밥통 면허 의사 이게 일이다. 저기 뭐 어디야 그 어렵다고 하는 무슨 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야 의사 면허에 비하면 급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약간 이거는 슬프고 화나는 현실이잖아요 이게. 야 대학 학력고사 또는 대학 입시에서만 의대가 센 게 아니라 센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 면허가 한번 따면 그냥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잘리지 않는 아까 뭐 강간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다고 하더라도 의사 면허 살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성폭력 범죄 텔레비 얼굴이 나오잖아. 그럼 저기 몰래 가가지고 또 시골에 가서 또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의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살인죄를 저지른 정확히 말하면 치사죠. 근데 살인죄로 저는 보는데 그 의사 면허 취소 안 됐어요. 그 황당하잖아요. 자기 병원에 와서 근데 그 시체를 자기는 그래요. 뭐 최종적으로는 자기는 죽이지 않고 시체만 바닷물에 넣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참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넣었다고. 그런 인간이 그 진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인간의 병원에 갔는데 죽어서 근데 그 의사놈은 갖다 바다에 쳐넣었어. 그 본인 표현으로 바다에 쳐놓은 것밖에 내가 보이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성폭력 특히 아동 성폭력 관련된 애들은 얼굴도 공개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취업도 제한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아예 그렇죠. 너희 자격과 무관하게 취업도 제한해 버리는데 예를 들면 의사는 야 모든 이런 데에서의 취업권이구나. 정호영이가 아이들 수당 방법을 안 가리고 의대에 보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집착의 물질적 근거잖아요. 그만큼 보상 받는다. 그래서 정호영이를 왜 의사협회에서 싸고 도는지가 사실은 답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무슨 뭐 대구시 의사에 무슨 시 의사에서 뭐 다 필요 없다. 정호영이 임명해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 분노 게이지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 그 상임위였던 보건복지위원회가 지금 뚜껑이 열린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자기들이 만장일치로 한 법안을 법사위가 쌩까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진도가 나갈 것 같더라고. 지금 몇 번 경고를 했고 아까 김민석 상임위원장이 서한을 보내서 너 왜 심사 안 하니? 이게 뭐 정치적 어떤 뭐 여당 야당의 갈등 문제도 아닌데 이러면서 그 장제원이나 몇 명이 지금 개긴다고 지금 법사위가 쌩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 대한 모독이다, 모욕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법사위가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지, 욕을 하는 거지. 그렇죠. 개새끼들 이러면서. 자 요즘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우리 오늘 요새 핫 이슈인 우리 새로운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리 새로운이라네. 김새로운이라는 배우는 잘 아실 겁니다. 영화 아저씨의 그 아역 배우 출신이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영화나 뭐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역 어릴 때부터 배우를 해서 일종의 영리치라고 하죠.
영리치란 말도 전 처음 들었어. 근데 이제 그쪽 그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그 약간 그런 문제가 되나 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아이돌인데 뭐 아시죠? 레드벨벳의 그 레드벨벳은 뭐야? 레드벨벳의 아니 그 김정은 앞에서 빨간 맛 불렀던 그 여자 아이돌 애들 있잖아요. 그 레드벨벳인데 있으면 SM의 대표 상품 중에 하나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그 뭐 누구 얘기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은 인성이 개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뭐 수억 수십억을 돈을 만지고 그러게 되면서 인성은 쓰레기다. 근데 SM도 그렇지만은 애들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케어는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JYP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심리 치료가가 있나 봐요 내부에. 그걸 또 일반화 시키면 곤란하잖아. 아, 근데 이건 문화 평론가들이 이거 아니, 이제 나오니까. 저희 와이프는 저기 저 BTS의 거의 광적인 팬이잖아. 아, 그러니까요. 우리 애들 하면서 인성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렇죠. 난 잘 몰라. 그러니까 BTS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잘하겠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 엔터테인먼트에서 적어도 영리치에 대한 케어는 해야 된다. 왜냐? 너무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버니까 얘들이 간땡이가 커져갖고 그냥 어릴 때 뭐 저기 수억 원짜리 차 타고 강남에서 음주운전하는 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거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돈이 많은 대표적인 애들이 재벌 3세 4세 이런 거잖아. 근데 얘들은 지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 왜냐하면 지 그 부모들이 앞으로 정려해놓고 설득해놓고 근데 얘는 돈이 많은데 재산 신고하면 드러나잖아요. 근데 자기는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저 아이돌 같은 경우 지가 자기 나름대로 뭐 공연하고 하면서 돈을 자기가 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김세련도 그 차가 뭐 그냥 기본 가격만 1억이고 보통 한 2억 한대요. 그 차 자체가. 외제차겠네. 저 기본 걔네들 외제차 아닌 애들이 없죠. 다 외제차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포르쉐라든가 이런 거 아우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제차 중에서도 포르쉐나 아우디는 그냥 노멀한 외제차고 얘네들이 타는 차는 굉장히 수제 같은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그런 형태의 외제차예요. 이거 들어보지도 못한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타면 타는데 그냥 타들고 다니는 건 좋은데 그냥 음주운전 이런 것을 별로 도덕적으로 문제도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세련이도 그랬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상태가 예를 들면 영리치 특히 이제 이런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한 애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건 되게 당연한 건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회사가 저 키워갖고 회사가 키워줄 때 고마움을 이렇게 아는 형태라고 하면 회사 말을 듣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얘가 회사를 키워준 거기 때문에 그죠? 얘가 곧 회사기 때문에 회사 대표가 얘한테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리치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고 김세련 문제만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BTS의 병역 문제랑 연관이 되겠죠. 근데 조금 먼 얘기지만은 먼 얘기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그런 영리치들의 어떤 사회화 안 된 자기들의 어떤 이 틀에 갇혀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어떤 규범 공동체의 어떤 성원으로서 이런 것 자체를 모르고 큰 거잖아. 돈은 많아. 근데 그걸 보고 야 너 쓰레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해결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정 정도 규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말하자면 이런 문제를 너는 외제차 타지 마 이런 아니 그건 아니죠. 이런 사회적 문제를 저질렀을 때 일정 정도 뭐 1년 만에 복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4, 5년 이상의 뭐 이런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그 레드벨벳의 아이린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회사에서 SM에서 아이린은 들어봤어. 네, 회사에서 뭔가 되게 잘못한 듯이 했는데 한 6개월 지나서 아무런 거 없이 컴백을 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다른 어떤 저기 언론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주류 언론도. 왜냐하면 이미 약을 쳐놓은 거지 말하자면은.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간땡이가 부어넣은 거죠. 승리가 왜 그 지랄을 하겠습니까? 아, 그 말도 뭐 해결한 거지. 그건 버닝썬 사건의 그 주역이잖아요. 승리 주변에 있던 정진영 같은 애도 왜 거의 똑같이 걔네들이 최악이죠.
승리, 정준영 같은 애들은 그걸로 심각한 성범죄를 했으니까 더 문제인데 얘네들은 최소한 근데 성범죄는 아니었어도 음주운전 같은 형태를 하면서 큰 사회적인 위기감을 조성하잖아요. 아니 그런 새끼들하고 우리 새로운이를 그 동급을 비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얘 사고 쳐가지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체열 검사 받은 건데 예. 물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런데 우리 새로운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알았어. 그렇게 하고 어쨌든 영리치에 대한 문제, 특히 이런 아이돌의 도덕적인 일탈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사회적 규범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체열 검사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얘가 지금 걸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부는 거 안 하고 체열 검사 받겠다라고 네.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지가 결정한 건 아닐 거예요. 저기 소속사 전화했겠지. 예, 변호사가 야 시간 좀 끌어봐. 체열 검사. 그러니까 체열하러 가려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 뻘짓이라는 얘기예요. 왜? 한마디로 그러니까 체열 검사가 정확히 나와요. 그리고 그 말하자면 그 이동 시간 같은 것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판사 앞에 가면은 야 이거 빠지려고 했네. 괘씸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속편하게 왜 판사한테까지 가? 그게 체열 검사가? 아니 체열을 하는 과정이 가잖아. 과정. 얘가 실제로 볼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시간을 끌기 위해서 가서 체열을 했고 이랬다고 기록이 남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사실 내가 물어볼게요. 그건 아니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거잖아. 행사한 거죠. 그건 뭐 그게 뭐 부도덕하거나 그러니까 뭐 불법적인 게 아니잖아. 불법적인 게 아니죠. 의혹을 받는데 이거 뭐냐 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내가 거부감이 있다. 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체열 검사를 받겠다라고 말하는 게 약간 뭐 뉘앙스상 약간 뭐 기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짜증 나겠지만 그게 뭐 문제 있어요? 아니죠. 문제 있죠. 왜냐하면 문제죠? 사회적 공인이니까 문제 있지. 개인이 그랬다고 하면은 뭐 권리라고 하지만 공인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통감하겠다는 하지만은 절차는 다 찾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약간 이 사회적 거부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 자체가 비난받아야 될 행위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는 법률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거를 평가하려고 여기 있는 거지. 본인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편집장님 법률을 얘기했지만 저는 법률 이상의 것을 김세론이라는 사람이 인기를 얻었다면 거기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서 근데 예를 들면 그 뭐 음주 수치가 나온다 쳐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이게 면허 취소가 된다거나 그런 범위가 되면 그것도 합당한 죄를 대가를 받으면 돼. 그렇죠. 근데 그 수준이 아니면 또 그 수준이 아닌 의미의 조치를 받겠죠. 그렇죠. 그 외에 무슨 대가를 치를 수가 있죠? 본인은 이제 지금 나온 그 이 영화 출연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공익적으로 했던 약속에 대한 걸 다 토해내야죠. 뭐 많이 약속했어요? 많이 약속해. 그런 애들이 뭘 했냐면 무슨 홍보대사도 하고 뭐 당연히 어디 가서 사회 봉사도 활동을 사진 많이 찍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상처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김세론이라는 이 배우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로서 얻을 수 있었던 유형 무형의 자산 이런 부분은 타격이 오겠죠. 당장 보니까 무슨 자기 작품이나 이런 데서 지금 여론의 추이를 본다면서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법률적인 규정이 아니라 어쨌든 그 이미지로 먹고 사는 어떤 연예인의 어떤 성상 그것에 대한 타격이 오는 건 또 뭐 자기가 감수해야겠지. 그렇죠. 실제로 이제 연예인의 음주운전이 너무 과하게 알렸는데 수제너머 님은 말씀을 계속 저렇게 딴지를 거시는데 그것도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왜냐하면은 연예인의 음주운전이 과하게 알려지는 것 같은데 그건 본인 생각이시지 많은 연예인들 음주운전이 더 오히려 안 알려지죠.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많이 알려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반 직장인보다 100배 이상의 연봉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죠. 그렇죠. 그 정도에. 그게 이제 사회적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어떤 무형의 이 사실이 이게 돈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가 돈이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맞습니다. 제가. 내가 연예인인데 나 음주운전한 거랑 저 일반인 음주운전 무슨 차이가 있냐? 죄를 지면 똑같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일반인은
이미지로 돈을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 그 자체로 보면 되는 건데 이제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죠. 거꾸로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의 약간 불법적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규범을 벗어난 행위가 되면 사회적 이미지가 타격이 오는 거고 그것에 의한 손해나 약간 페널티를 받는 건 또 당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얻는 만큼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체열하겠습니다는 잘 못합니다. 아니 못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건지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했는데 문제는 당연히 그 일종의 그 괘씸죄로 보복을 당하죠. 페널티를 먹게 그렇죠, 되죠. 당연히. 유형 무형에. 근데 이제 일반인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좀 간땡이 큰 애들은 노엘 같은 애들 마찬가지. 오히려 사법 그걸 집행하는 애들을 괴롭히죠. 그거는 명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건 그 반대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수전 후보님은 그런 자세는 안 좋아요. 왜 그런 시비를 계속 거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성격상으로도 저는 제가 우리가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건 안 된다고 좀 보고요. 그 말씀 뭐 하셔도 상관없지만은 근데 일종의 이거죠. 스노우캣님 말씀도 맞아요. 사실은 저는 사실 저 부분이 더 의심될 수 있다고 봐요. 음주에 마약까지도 의심되는 시간을 끼우는 근데 오히려 체결하면 더 드러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 뭐죠? 버닝썬에서는 문제됐던 물백시 물뽕은 안 나타나요. 검사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은 아니 체열은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이동해야 돼요. 거기서 경찰이 주사기를 못 가져요. 네.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사라져? 네, 6시간이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정확히 계산해서 변호사가 얘기해 주면은 2시간이나 3시간 후에 해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걸 더 우려했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스노우캣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을 지연하는 부분은 단순히 그냥 음주만이 아닐 수 있겠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그걸 조사하는 경찰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부분도 의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들이 술에다가 이 김세론이 얘기가 아니라 연예인들이 다른 많은 거를 타 먹어요. 그게 불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렇게다가 그냥 즉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매니저들이 타주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위험한데도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사실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을 끄는 건 안 좋아요. 그냥 깔끔하게 불고 인정하고 그러면은 되는 거를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속사람들이 이거 잘못한 짓이에요. 하여튼 김소론이라는 연예인은 또 비교적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서 이미지가 좋은 편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역 배우 출신이고 상당히 좋았죠. 좋아하는 이미지였기 때문에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런 문제들 추가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 타격을 받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연예부 기자들이 자기들도 일종의 리스트가 있는 거라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곧 터진다. 얘는 왜냐 강남에 여기 무슨 클럽에서 목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속사에서 잘 감춰지나 그러다가 한 방에 터져갖고 지금 안 보이는 애들이 한둘이에요. 몰라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 효과는 있나요? 많은 속설이 있다며 체열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시간에 예를 들면 음주의 정도가 떨어진다거나 지금 당장 부는 것보다 시간에 따라 달라요. 얼마나 먹었고 무엇인가 예를 들면은 좀 늦게 이제 혈류로 도는 그런 쪽이 있는 것이 있고 좀 빨리 도는 게 있고 얼마를 뭐랑 같이 먹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네. 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진짜로? 네, 더 적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모르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체열 검사는 안 줬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불리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빼도 복도 못해요. 음주운전 걸려봤어요? 예? 전 음주운전을 조사를 해봤지만 걸려오면 어떻게 경찰을 하겠어요, 제가. 역시 대답을 하는구나. 저는 체열하는 비용은요 국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법 조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나는 영리치란 말은 잘 안 들어봐가지고 그런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아이돌이 사고를 많이 치니까 언론에서 많이 썼었어요. 우리도 지금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건 또 약간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영리치들의 어떤 반사회성 또는 공동체 의식 결여 이런 거라는 게 그렇게 자라왔잖아. 그렇죠. 자라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런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좋은 이미지 타격을 주는 행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이게 안 한다라고 우기고 버티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무슨 의혹이 생기면 다 부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호막을 치게 되는 또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거 같아요. 악순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보호하려고 하니까 그런 결국은 애들을 망치는 거죠. 네. 그렇죠. 애들은 망쳐지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돼 버리면 소속사나 그 엔터테인먼트의 업체들은 자 이 상품은 이제 끝 폐기고 이제 다른 상품을 또 개발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거니까. 이 상품에 키스가 나거나 탈이 나거나 대외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개념이잖아. 그렇죠. 야, 이거 뭐 진짜 슬프다. 그러니까 그 개인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돌 저기 한 십몇 년 지난 다음에 뭐 누군지 말씀하시니까 저 도박으로 날리고 뭐 그런 뭐 많이 보시잖아요. 참. 하여튼 뭐 결과를 좀 더 지켜봅시다. 왜냐하면 하여튼 제가 뭐 우리 세론이 그냥 뭐 이게 아니고 김세론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다는 의미 정도 이상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면서 이후 추이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요즘 사건 사고는 이대로 하고 시사 얘기는 뭐 그냥 길게 하지 말고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의외로 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어제 편파 TV에 정종군의 나홀로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여기서는 최강욱 의원의 2심 판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에 대해서 2심도 유죄로 인정한 거죠. 그대로 1심을 유지한 거잖아요. 네, 징역 8월에 집행유 2년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제 의원직 상실되는 거죠. 바뀌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심이 끝났고. 그렇죠. 위조한 그러니까 허위 발행이다라고 하는 팩트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거죠. 발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뭐 4시간 3시간인데 사실은 30분도 안 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허위다. 뭐 이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또 이제 말들이 나오는 거야. 그 정경심 그 교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양반이 그 유죄받았던 리스트 항목이 한 7개가 되는데 워낙 많이 떠오르는 게 부각됐던 게 동양대 표창장 문제니까 고작 표창장 위조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팩트도 아니고 고작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고작 그냥 뭐 인턴 하나로 인턴 증명서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서류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웃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저기 최강욱의 조국화가 벌어지는데 최강욱의 조국화 제가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강욱의 조국화. 김민웅 교수가 그 얘기하고 다니더만. 누구? 김민웅 교수라고. 그 유명한 분. 조국 백서의 대표 선수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허위 사실을 썼고, 근데 그 사람의 주장이나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남들도 다 아는 거야. 그리고 보통 변호사들한테 와서 인턴 한 애들은 그냥 전화로 30분 해도 내가 알아서 4시간씩 해줘. 다 그랬어 여긴. 근데 왜 나한테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과잉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 것도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명확한 거는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렇게 인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그 나이 또래 국민 수험생들이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혜를 받은 건 맞아요. 그래서 처벌받는 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이걸 보면서 아니 뭐 정경심 그 표창장 위조도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80년대에 그 학생 운동한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막 들어가잖아요. 막 들어가서 위장 취업을 하잖아. 그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뭡니까? 주민등록증 위조야. 그렇죠. 그야 뭐 주민등록증.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범죄행위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노동 현장에 들어가는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멀쩡한 대학교 졸업한 또는 재학생이거나 졸업한 사람이 들어가겠다고 하게 되면 바로 컷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이제 노동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잖아.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덜통이 나서 해고가 되거나 심지어는 형사고발이 되기도 해. 그렇죠. 그게 들어가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항목이 공문서 위조죄야. 그렇죠. 그죠? 주민등록증 위조니까. 공문서 위조죄. 그러니까 뭐 다른 노사분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항목은 또 뭐 업무방해 심지어는 국가보안법을 걸지만 반드시 필수되는 게 공문서 위조거든. 공문서 위조는 세더라고 보니까. 그럼 지금 10년 이하의 때리더라고. 예. 그 벌금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들어가는 건데. 근데 뭐 요새는 아까 뭐 고작 표창장 하나 무슨 허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그게 생각이 나고 그때는 왜냐하면 주민증 위조를 통해서 무슨 뭐 영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장에 취직하려고 하는 근데 그것으로도 처벌을 받았다는 거죠. 처벌을 반드시 이렇게 생각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강욱 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게 그냥 그 조국 자기가 잘 아는 선배니까 선배 아들내미한테 그냥 이건 뭐 간단한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다 그렇게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당시 조국 교수가 최강욱의 그냥 지인이 아니고 민정수석이야.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의 아들에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인이 아니고 그냥 친구 배상훈이 아니라 어떤 공직자로서의 넌 안 써줄 거잖아 내 아들한테. 저는 안 써줍니다.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자, 너는 아들 있잖아. 좀 조용히 봐. 좀. 그러니까 지인 조국, 지인 배상훈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의 아들에게 써줍니다. 이건 상당한 뭐죠? 직무 관련성. 직무 관련성 쉽게 말하면 뭐라고 이게 뇌물로 해서 그렇죠. 있는 거야. 뇌물. 왜냐하면 그 이후에 최강욱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됩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 됩니다. 네. 물론 이게 뭐 인관계가 별로 이게 그것 때문에 상관성은 있지.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자꾸 개인 최강욱 변호사가 개인 잘 아는 지인 조국한테 줬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관계 다르다는 거예요. 민정수석 비서관이라고 하는 최강의 어떤 고위 공직자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자기한테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최강욱은 공직기강비서관, 다른 비서관도 아니야. 공직기강비서관이고 공직기강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산하야. 이 관계를 그냥 누구나 해주는 것이냐? 예, 민정수석 시절이 맞습니다. 2017년 5월달에 조국은 민정수석에 임명이 되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되는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조국이잖아. 그러니까 5월달에 취임하자마자 임명한 거고 이 인턴 허위 증명서 발행은 7월달이에요. 그리고 최강욱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되는 게 18년입니다. 18년. 그 다음입니다. 다음 년도. 예.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그냥 일반인들을 이거 웃기는 것들이라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퉁치는 거는 저는 뭐 그건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거는 뭐 이거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데 공직기강 비서관이 되었던 그 변호사가 어떤 민정수석 아들한테 해줬던 거 이걸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뭐 다 하는 건데 이걸 또 이미 또 최강욱을 표적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강욱을 표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은 지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 공정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조국 아들이 아니었고 최강욱과 관계가 아니었으면은 그 인턴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줄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그냥 나들 다 한다. 그 다들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그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럼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만 한테 입시에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입시에 사용됐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론이 없다고 좀 보고 다만 이제 형량 문제 이런 거는 사실 법률가니까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들끼리 뭐 그런 재판부나 뭐 이런 데서의 자기가 기준들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내로남불 그러니까 자기들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보통 아이들이 그걸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저기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가서 제가 여기 인터넷에 왔으면 여러분 자식분들이 와서 했다고 하면 그거 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똑같은 기준을 봤을 때 그럼 최강욱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까 이게 공직기강 비서관 얘기하니까 지금 윤석열의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검사 얘가 이제 간첩 조작단 간첩 그 유종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가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애가 어떻게 공직기강 비서관이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듯이 왜냐하면 다른 비서관도 아니고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 하는 게 법의 엄정함과 그렇죠. 이런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감시하고 또는 뭐 고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 비서관이기 때문에 이시원 검사라고 하는 뭐 다른 뭐 하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고 담당 검사였던 사람을 공직기강 비서관에 둘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거 아니야. 당연히 두면 안 되죠. 윤석열 지금 초기 이 청와대나 내각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점이라고 그렇죠. 네.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지금 최강욱 씨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공직 경력이 뭐야? 그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이야. 그러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민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특정한 인적인 어떤 서클에 있던 사람들이 문재인을 둘둘 말아갖고 눈과 귀를 어둡게 해갖고 지금 뭐 윤석열 똑같죠. 윤석열에 있는 그 검사들 특수부 라인의 검사들이 또 윤석열과 같이 이렇게 둘둘 말아갖고 나쁜 건 배우는 것처럼 결국은 문재인 정치가 망가진 것처럼 윤석열 정치도 망가지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게 그거를. 하여튼 뭐 어제도 한번 그렇겠지만 문제는 뭐 이게 이제 이건 법리 사업을 하게 되고 당연히 상고를 해서 약간 법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있다.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상고하는 건 권리잖아. 그건 그렇죠. 권리고 그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마치 그 제2의 그 조국인 양 우리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마치 또 이제는 검찰을 넘어서서 사법부조차 이제 약간 이런 뭐 정치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거죠. 얘기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분명히 판사들도 양아치들도 많고 또 나쁜 인간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모두 자기한테 걸리는 그 담당하는 판사는 다 양아치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양형자 말씀하시죠. 끝내면서. 양형자? 양형자 무소속 양형자 의원이 뭐 최근에 SNS 복당 안 하겠다. 복당 신청을 철회하면서 좀 약간 요새 화제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양형자 의원이라는 사람이 삼성 출신이기도 하고 가장 친기업적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는 사람으로 좀 찍혔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의원실 내에 성폭력 관련된 문제 때문에 본인이 그게 아니고 그 2차 가해 된 거지.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 때문에 제명과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거잖아. 그렇죠. 무소속이 되었다가 이 사람이 조용히 있다가 존재감이 없다가 존재감을 만들어준 케이스가 검수완박 국면에 법사위 소위의 안건 조정 소위에 양형자가 들어가고 양형자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비판되고 하니까 얘를 아웃시키고 민영배 이러면서 등장한 사람이잖아. 갑자기 뉴스에 이제 이게 약간 이슈가 되었던 사람 그동안에 조용히 있다가 근데 이분이 최근에 나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복당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은 너무 뭐 철험해처럼 등 강경파 초선 의원들에 휘둘리고 있는 당이 되고 있다. 뭐 이 표현 유명한 표현이 그잖아. 개딸들의 환호하는 모습들은 마치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와 같다. 그것도 적어도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해가지고 약간 좀 의외였죠. 뭐 좋아 죽으면서 뭘 좋아 죽어. 나는 양양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친윤파잖아 넌. 놀이기 또 갈까 또 친이 그 배상원으로 갈까 또. 저는 문재인 정치의 큰 실패 둘이 표창원과 양양자 둘입니다. 제 첫 번째 영입 인사가 표창원이었다고 하면은 대표적인 친기업적인 형태로 양양자를 했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아마 그죠? 직접 영입했죠 양양자. 예. 그렇죠. 둘 다 함량 미달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양양자는 마치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재벌들을 다 옹호했잖아요. 예, 그렇죠. 거의 뭐 거기에 약간 대놓고 했죠. 대놓고 했고. 마치 개혁적인 양 하지만 사실은 뭐 삼성 같은 재벌을 떼놓고 옹호를 했고 삼성의 에이전트란 말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양자는 결국은 뭐 민주당에 와서도 안 되지만 왔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뭐 표창원도 똑같잖아요. 뭐 정의를 뭐 진탁한다면 지가 한 게 뭐가 있어. 똑같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재인 정치의 본질이에요. 한계고 그리고 그렇게 겉모습을 쳐주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치를 한 애들은 소위 말하는 이 꼴통 문파 애들이 한 거잖아요. 그 결국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못하고 영입도 못하고 지금은 여기로 휘둘리고 지금 민주당 꼴이 이 꼴 난 거는 되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양자한테 저런 질타를 받는 당이 되었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 정도 양양자 따위한테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양양자 따위한테.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 그 이야기는 뭐 어제도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 현상적인 지적은 맞는데 그러면 왜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휘둘리게 되는 건가? 강성 지지층에.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 자기 중심들을 왜 못 잡고 있는 건가에 대한 원인 진단은 별로 없죠. 원인 진단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고 싶지 않다고 봐요, 얘네들이. 그래서 뭐 누구야 저 양양자 같은 사람은 잠시 쉬겠지 정치를. 그리고 언젠간 다시 자기를 부를 거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저는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선거 국면에 좀 들어가지만은 민주당은 이번에 폭망할 거라고 봅니다.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저는 저 한덕수 부결될 거라고 페북에 썼다가 완전히 뭐 어제 결과에 의해서 이 공신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뭔가 예측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할까요? 오늘 그 5월 21일 우리 저 배상훈 정정군의 막장 토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앞에 위에 우리 저 후원해주신 알로에님한테 감사하다 말도 못 드렸네요. 자 오늘은 왜 이렇게 후원을 알로에님 해주셨어요? 몰라요. 누가 해주셨다며? 알로에님 아까 이거 한번 해주셨는데 제가 응급도 못하고 넘어가고. 우리는 후원이 없는 방송이잖아요. 늘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